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재난 문자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가금 농장에서 감염 폐사까지 일정 기간에 소요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등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금 농장 관계자는 증상이 확인될 경우에 즉시 가축 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됐군요. 네, 지난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11시 59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유 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구속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지지층 반응도 전해주실까요? 네,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송 전 대표는 탈당한 개인이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당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출범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에선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면서 영장심사를 한 유창훈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판사다라는 사실도 상기시키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조국 전 장관 2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1심때와 똑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죠? 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추가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5년간 생지옥이었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정 전 교수는 입시 서류들을 조 전 장관이 아닌 자신이 작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 문서 위조 조작 행위에 대해서 범죄 영역이라고 일축했고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립니다.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자, 진 교수님부터. 이분이 그 측근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간절한 기도를 법원에서 응답한 거죠. 일단은 그 세 가지인데 정치자금법 6억 7,300, 예. 그다음에 뇌물죄 4천, 그다음에 선거법 6억 6천에다 개인적으로 또 6천을 또 땡겼다. 이게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실을 사안이 중대하다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뭐냐면 깡통폰 제출한 거, 그다음 PC 하드 교체한 거, 심지어는 대포폰 이용해 가지고 그 연루된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 그게 또 녹음까지 된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재밌게 보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다 반박한 거거든요. 예. 첫 번째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이건 별건 수사다라고 했는데 원래 별건 수사란 건 뭐냐면 이걸로 안 되니까 다른 건을 거는 건데 이건 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해가지고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해서 그 수사가 된 거니까 별건 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돈봉투 살토한 것도 윤관석 이분들이 자백을 해버렸어요 법정에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송영길 대표의 그 전 보좌관도 미리 자백을 했고 이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판결문 보면은 그 사유를 보면은 관여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패한 거죠 송영길 대표가. 예, 김 소장님. 일단 법원에서 구속 영장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송영길 대표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봉투 살포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이제 예전에 관행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 뭐 그 액수와 상관없이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여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놓고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언론에서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는 취지로
제2의 6.29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있군요. 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은 한동훈식 6.29 선언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6.29 선언은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정권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이었죠. 제2의 6.29라고 했을 때는 한 장관이 선제적으로 여권에 변화를 보여달라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민우 부장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때론 쓴소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할 보관을 제시해야 한다. 제2의 6.29 선언을 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서둘러 접는 게 낫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마침 오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었죠.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의 소리의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비대위원장 추대설에 대해선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에는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몸살일 때 온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몸살일 때 온다. 몸을 안 사르시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확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법사위에 가서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또 거치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면 더 좋은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역시 한동훈 장관이 예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저분은 국민들에게 대답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답변으로서 좀 부적절한 태도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뭐 그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는 그 부적절한 얘기를 온갖 쏟아 놓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까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고선 들어와서 앉아서는 궁금해하지 마라, 너 혼자 궁금해라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은 좋았거든요.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다 하면 그 정도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런 태도들이 이미 장관은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럴 거면 월급 그만 받고 자기 돈으로 정치해야 되지 않나요? 걱정이네요. 자, 진 교수님. 모범적 답변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한 장관이 이제 곧 보니까 마음의 준비 난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들 나를 추대해라. 그다음에 내가 거기 응하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당내에서 이겨 나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뭐 불가능하다 이런 또 반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 정리를 해라. 근데 아마도 그 내부에서 정리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뭐 그 원로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좀 돌려보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또 한 장관 만나는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아마 뭐 주말쯤에 공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그쯤 되면은 사실은 그 팽팽했는데 이미 이제 딱 보니까 윤심이 그쪽에 가 있다라고 판단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쏠리면서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어제 오늘 한 얘기는 뭐 당과 뭐 지지자들이 다 원하면 그러니까 반대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상 눈 까라라고 해서 이제 반대 세력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거고 카펫 까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드 카펫을 깔아 좀 들어가지 내가 뭐 이렇게 뭐 구차하게 들어가진 않겠다고 선언한 대목이 좀 재밌었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법과 원칙대로 될 것이라고 말한 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실 국민권익위 조사해야 된다 하지도 않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와 관련돼서 현행법은 배우자가 받는 건 불법인데 처벌은 안 됩니다. 근데 공여자는 처벌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대로 검찰이 수사하면 공여했던 서울의 소리 측은 처벌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은 위반인데 처벌이 되진 않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예측하고 한 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뭐 지금 길이 아니고 이제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저 이거 들으면서 그 옛날에 나폴레옹 농담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산을 넘어서 군대를 끌고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 게벼 하다가 이제 다음 산을 올라가서 이제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봐 이렇게 했던 그 농담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경험자가 리더십을 갖고 당을 이끄는 것이 맞는데 이런 선거 시기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도 아니고 한동훈이란 장관이 정치 초년병으로서 여당의 지금 선거를 이끄는 거거든요. 여당이 선거 승리 말고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그 사실은 좋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카드를 갖다 미리 갖다 쓴다는 건 좋은 수가 아니고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 비대위원장이 되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을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구 꼴통 완전히 극우 쪽에서 좌클릭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겠고 두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검법을 받거나 아니면 수정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검을 받겠다. 다만 그 시점을 갖다가 4월 이후로 하자. 아까 시점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중계 한단 말이죠. 사실 그건 민주당에서는 매년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맨날 떠들어왔는데 자기들은 막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항들 독소 조항을 빼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준석과의 관계인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을 끌어안고 가는 길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준석 고사작전이죠. 그런 혁신하는 모습들을 좀 과감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탈당 명분을 약화시켜서 신당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크죠. 자, 4월 이후로 받는 안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받겠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4월 이후로 미루자고 할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것도 받으면 되죠. 뭐. 김 소장님. 전 그거 말고 딴 얘기 하나만 딱 하고 싶은데 6.29 선언 얘기는 오늘 아침 정말 파한대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전두환 노태우 짜고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그러니까 개헌적인 성격의 6.29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을 동급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 어디까지 가 있나. 개헌이란 중대한 이슈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사님 그만하시죠 말하는 게 이들에게 지금 동급으로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입만 열어도 아 이게 개헌급의 어떤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하는 보수 진영의 인식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또 하나. 그 유니스 의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이거 뭐 대세가 됐으니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성공을 하려면 뭐라 했냐면 아름다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윤 대통령과. 그다음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뒤통수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자율성을 과연 용산과 대통령이 허락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 그 바로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차기 권력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줄 서면서 레임덕이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문제도 남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수인 평론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굳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을 진단해 주시면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발언은 좀 수위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워딩을 띄워가지고 지지층한테 원하는 답변을 해준 동시에 이제 뭐 다른 특검의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시점하고 생중계 문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 여지는 열어둘 수도 있는 뭐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시작부터 이제 미묘한 시험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윤희숙 의원 전 의원의 아름다운 대립각 이런 주문도 나왔는데 근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양해가 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김이 셀 수 있다. 이것도 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또 센소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고 오히려 좀 이게 약속대로는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승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